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유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실용주의, 장식 배제, 미니멀한, 심플하다, 소량 생산, 지역사회, 장인정신, 평등문화, 뭔가 장식적인 것들이 배제가 돼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보다 이게 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덜어내는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북유럽의 특징인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조상우라고 하고요. 네, 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북유럽 디자인에 관한 얘기거든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전공자시거나 계신가요? 네, 또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저는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스웨덴 기업에 있다가 또 일본 소니에 있었고, 그다음에 시그마 컨설팅이라는 스웨디시 에이전시에 있었고, 지금 덴마크에 있는 자바라라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이 네 나라의 그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지금 일을 해봤거든요. 경험을. 간단하게 제 포트폴리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 제품입니다. 컨슈머 제품.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는 휴대폰 디자인을 주로 했었고요. 타블렛이나,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자인 쪽으로 소니에 넘어가서는 스마트워치나 이제 헤드셋, 트루 와이어리스 이런 걸 디자인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헤드폰이나 이제 이어폰, 스피커, 비디오 툴 이런 계속 이제 그런 제품 디자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북유럽인지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이 좀 글로벌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런 약간 허황된 꿈을 좀 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나가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선배가.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이 미국 쪽에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오셔서 이제 본인들의 커리어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영어도 영어지만 이 비주얼적인 랭귀지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벽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다른 이제 뭐 경영이나 경제, 뭐 파이낸스 이런 데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조금 뭐 영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많이 준비해갖고 꾸준히 이 준비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없죠. 회사 업무도. 그래서 한 3년, 4년 정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 길들이 막 한꺼번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웨덴, 영국, 미국 이렇게 세 회사에서 오퍼를 받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갈망하고 원했는데 막상 이제 회사 쪽에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놓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마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어디 큰 외국 기업에서 너 이제 일로 와, 내가 비행기표 줄 테니까. 그러면 가족들이랑 다 놓고 그래 갈게. 근데 그 순간이 되니까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서 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내의 도움이 컸는데 저보다 조금 더 이제 크신 분, 통이 크신 분이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인데 좋은 경험, 멋진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세 나라를 고민하다가 별로 망설이지 않고 스웨덴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도 물론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에는 한인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북유럽 자체에는 이제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늘 이 디자인 씬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곳으로 가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서서 이제 당시 스웨덴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스웨덴을 옮기고 나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뭐 장기 출장 뭐 그런 개념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잠깐 살아보기 뭐 이런 거 해보면은 벌써 몇 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이제 이게 마냥 환상은 또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고 뭐 출퇴근하고 버스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디자인 씬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 또 이런 것들 내가 현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유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귀에 있거나 눈에 익으신 분 있나요? 알바알토, 아르네 야콥슨, 핀율, 한스 베그너. 보시면은 이제 가구나 이런 조명 같은 거 보시면 저거 이제 뭐 보신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단순하죠. 디자인 자체가. 뭔가 장식적인 것들이 배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북유럽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책에서 보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홈 디자인 이러면은 인테리어를 많이 보죠. 인테리어, 조명과 가구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는. 저도 이런 것들을 보고 갔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메이저 이슈일 거라고 토픽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이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이 빈티지 개념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개념인데요.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어요. 실용주의, 장식 배제, 미니멀한, 심플하다, 소량 생산, 지역사회, 장인정신, 평등문화. 이 실용주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듣고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유현준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북유럽은 어쨌든 이 계급 사회가 예전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이 뭔가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실용적인 그런 제품들만 위주로 이제 제품을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니멀하고 심플한 제품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군더더기 없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이런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데서 대량 생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케아처럼 이제 소량 생산, 특히 이제 가내 수공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커가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장인정신은 이 북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크래프트먼십에 대한 얘기는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평등 문화를 제가 넣었는데 평등 문화는 특히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탑다운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요새 뭐 이제 회사 들어가면 뭐 헤이 데이빗 로봇 이러면서 뭐 그죠 직급 없애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거는 좀 표면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평등해요. 처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탑다운 그다음에 이게 위에서 지시하고 디렉션 주면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렇게 가서 내 의견 자유롭게 얘기하고 내 의견에 대한 피드백 또 안 좋은 피드백 특히 그런 것들을 막 받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상처인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평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이 선까지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북유럽 디자인을 저는 좀 듣고 싶었어요. 저도 거기서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지 않으면 저의 추측 그다음에 저의 단편적인 경험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도 있고 뭐 이제 북유럽에 이제 약간 감춰져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산업 디자인 분야지만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뭔지, 본질은 뭔지, 철학은 뭐 백그라운드, 너희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이 인터뷰의 깊이가 점점 처음보다는 많이 깊어지더라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이 친구들의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어디 공공장소에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 회사로 제가 찾아갔거든요. 실제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됐고 또 그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알리게도 됐고요. 이 회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 회사가 몬스트럼이라는 회사가 디자인한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지나가다 놀이터 이쁘네 근데 거기 놀이터에 그 라벨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바이 몬스트럼. 그래서 여기 한번 연락해 보면 어때?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토크의 시작이었어요. 덴마크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놀이터를 가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막 들어가게 돼요. 같이 아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의 사실은 어떤 컨셉이었어요. 어른들도 아이 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근데 이 회사의 CEO가 놀이터라는 디자인을 처음 할 때 첫 프로젝트가 자기 아이의 유치원 놀이터였대요. 그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이 친구들의 이 철학은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 친구들이 노는 거죠. 창의적으로. 그 때문에 이 독수리나 뭐 어쨌든 계속 나오지만 이런 놀이터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뭐 사냥꾼이 된다든지 왕자가 된다든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역할놀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 친구들의 굉장히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이제 질리지가 않는 거야. 올 때마다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가서는 뭐 해적 선장 놀이를 해야지. 다음에 가서는 우주인 놀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 친구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 아이들을 어떤 이 사용자 단순하게 그런 걸 떠나서 얘네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놀이터를 잘하면 아이들이 창의성이 좋아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좀 더 한 명 한 명의 그런 정성이 들어간다고 할까? 그런 투어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장인 정신, 크래프트먼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면 정말 많이 얘기를 듣죠. 그죠? 이제 뭐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뭐 그죠?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크래프트먼십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오버가드 다이먼이라는 이 수공예 제품 회사거든요. 그 주로 의자나 뭐 그런 퍼니처 이런 계통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이 장인 정신 전부 다 수공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메탈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조립까지 이 친구들이 거의 수공예로 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생산이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은 아니고 소량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에 대한 가치인 거죠. 가치. 이 회사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퀄리티 좋고 특히 이제 가죽, 메탈 이런 컨비네이션이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당연히 고가죠.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고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환구조라는 말을 썼는데 저 얘기는 이 북유럽은 이 문화 자체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관심이 많겠지만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저희 밑에 집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 놀러 가도 너무너무 디자인 감각이 좋으세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뭐 이런 쪽에 일을 했었니? 그랬더니 전혀 상관없는 뭐 간호사 뭐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뭐 몇 마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 늘 집안에 저런 디자인 관련된 의자, 가구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제품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제품들을 보고 특히 뭐 이런 카페나 도서관, 뮤지엄 가면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안목이 높은 거죠. 눈이. 그 안목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퀄리티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북유럽 사람들의 디자인 감각, 그다음에 안목 이런 것들이 높은 것들을 따라가려다 보니 이런 스튜디오나 이런 데들에서 나온 제작되는 제품들이 퀄리티가 좋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인 거예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다시 신생 업체들은 또 그걸 보고 따라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그런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며든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버스나 뭐 이런 뮤지엄 같은 데 있는 이런 장애인 아니면 유모차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지만 불과 한 3-4칸 정도에 되는 저 칸을 위해서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리프트를 만듭니다. 버스 안에서도 저렇게 잘 돼 있고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제 키워드로 스며들다, 충분하다, 당연하다, 순조롭다, 물려준다, 배워간다를 뽑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배를 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믹스앤매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믹스앤매치 하면 저희가 이제 패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뉘고 섞이고 묶여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제 건물이나 건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모에 있는 해양 해사 그 대학교 건물인데요. 실제로 이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건물들과 전혀 이렇게 부딪힘이 없이 잘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아마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리모델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내부나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거부감 없이 해놨고 이 다리나 이런 뭐 밑에 있는 건 이제 병원 건물인데요. 정말 몇백 년 된 건물 옆에 바로 이렇게 최첨단의 건물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 약간 이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날의 거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헤리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것은 지키고 현재의 것들을 거기에 덧붙인다.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싹 다 뒤엎고 새 걸로 만들자 이런 개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이 친구들의 광고나 이런 뭐 커머셜을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뭐 저거는 뭐 우리랑 연관이 있어 나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것들이 있고 실제 제품의 소재나 뭐 텍스처나 텍타일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질리지도 않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북유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이 최근에 책방에 와 계시지만 이제 그 책방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이제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의 내용이나 이런 맥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서점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문서적, 예술서적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뭐 번아웃이 된 당신이 읽을 만한 책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당신이 읽었으면 좋은 책들 이렇게 컨텐츠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재정립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책도 꺼내볼 수 있고 그 책을 보면서 이거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한데 그러면 또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은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이게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여러 군데에 대한 호기심. 저건 뭘까? 저건 어떤 걸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 때는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을 하시든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4가지 정도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위대한 모험입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컨텐츠로 가득한 여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